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이슈를 집중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구진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안소동 행정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도가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정부의 8대 핵심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경남도가 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반발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지금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이제 그 IT 기술하고 그다음에 농업이 접목된 그런 분야를 이제 스마트팜이라는데 최근에 우리가 많이 다뤘던 스마트 팩토리하고 그 일맥상통한 그런 뭐 정의라 보시면 되고 네. 외국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까지 접목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면에서 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농장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통 과정을 보면 이제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는 그런 이점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소비자가 직접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이 생산의 그 안정성 이런 것 또한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면으로 이제 장점이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좀 맞죠. 일정 부분 규모를 갖춰야 돼요. 네.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 이제 농민들은 좀 한계가 부딪히는 면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자 하는 이 그 종사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기업입니다. 한때는 대기업도 여기에 진출하려고도 시도도 했고 그러나 이제 그 농민들의 반발로 해서 지금 이제 무마된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우리 농민들은 가격 경쟁면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이제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꼭 또 기업이 참여 안 하더라도 이 스마트팜의 조성을 인해 가지고 가인 공급이 확산되면 이 또한 이제 뭡니까 농업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나 문제는 더 뭐냐면 이제 이 농업 분야도 고부가치 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조성도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외국처럼 기업도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중적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게 큰 문제점이고 그래서 이제 농민들도 좀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스마트팜 현실입니다. 일단 뭐 스마트라는 얘기를 들으면 조금 연령대가 좀 낮아 보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 현실 자체도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뭐 어느 정책이 나오든 이게 반대 찬성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굴곡이 없는 정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반발과 이 피해는 최소화를 시키고 대신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마련하느냐에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스마트팜 역시도 좀 각 측의 주장 자체가 이게 딜레마라고는 하지만 다 모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편향되게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드는데 경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좀 조정이 그렇습니다. 필요할까요? 방금 이제 교수님이 설명을 했지만은 이 스마트팜 그 혁신밸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후보실의 공약 사업인데 네. 일정으로 보면은 이제 2022년도에 조성할 계획이고 경남도에서도 이제 밀양시 삼낭진읍에 우리 스마트팜 그 농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모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농민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21일에 전국 농민회와 여성회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스마트팜 정책은 농민을 위기로 내모는 졸속 정책이다. 또는 뭐 공모사업 신청을 즉각 중단하라. 뭐 이런 아주 강력한 반발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그 경남도와 농민들 간의 그 어떤 이견이랄까 갈등을 줄여야 되는데 한 몇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공급 과잉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농촌은 대규모가 소규모 이제 영농단지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대규모 영농단지가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오면은 기존의 농가들이 공급 과잉 속에서 몰락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국제 시장이 개방이 되고 또 농촌이 이제 고령화되고 이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대규모 단지 내지는
그 IT 기술이나 그 정보 통신을 이용한 대규모 이제 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농민의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반발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전국적으로 그런 이제 농민의 반발이 확산이 되는데 좀 아직까지 농민의 이해도가 낮고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농업 현장에서는 그 농민들의 어떤 그 현실적인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형 유통 시설이 이제 도시에 들어오면 인근의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어떤 뭐 상가 대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상생 기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 그 완비를 해놓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위에서 이제 반대를 하면은 입점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영세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하고 난 뒤에 좀 이런 것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일단 뭐 현실 가능한 말만 스마트팜이라고 하지 않고 좀 어떤 대책 마련부터 준비 단계부터 좀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정책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남형 주민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면서 경남형 주민자치의 내용과 의미, 또 지방자치 시대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남형 주민자치 제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를 봤더니요. 이 지방 분권 시대 흐름에서 가장 작은 단위까지 저희가 한번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경남형 주민자치 정책, 이 발표된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방자치에서 이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이제 주민자치인데 경남도는 지난 20일이었죠. 자치분권 회의를 열고 올해가 경남도의 자치분권의 원년이라는 이런 각오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형 주민자치는 한마디로 주민이 주도하는 행정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남 지역에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직이 대표적으로 지금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조례로 만들어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네. 민간기구로 돼 있는 주민자치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이 양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뭐 이렇게만 된다면은 우리 주민자치가 목표라는 민의 중심이 되는 중심이 되고 민의 주관이 되는 주민자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어느 정도 뭐 기대감을 좀 드러내 주시기도 했는데 시행까지 아직 절차는 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민자치 조직과 관련된 그 제도와 그 법적인 정비를 이제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이런 절차가 이제 우선이 되고 또 이런 절차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남도에서는 이제 주민자치회의 조례의 재개정이랄까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미 창원시는 이제 조례안 계획을 통과를 시켰고 3월 중에는 이제 고성군이 이제 차례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요. 네. 아마 금년 하반기까지는 경남에서 전 시군이 조례 개정과 법적인 제도가 완비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움직임이 보이긴 했습니다. 일단 경남도는 전국 광역 단위 최초로 이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혀주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로 주민자치에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정부 정책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겠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경남도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저는 궁금해지네요. 이제 두 가지 그 이유를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보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그 김경수 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친분 관계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주민 그 주권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 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법 개정 또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심지어 개헌 카드까지 끝냈는데 그래서 아마 그 김경수 도지사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친분한 관계에 있으니까 네. 뭐 어느 여타 시도지사보다
더 발빠른 행보,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느냐 이런 그 관측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홍준표 전 도지사와의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주민자치 강화를 좀 내세우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김경수 도지사가 홍준표 도지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통의 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 때로는 독단적인 그 도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평을 자주 내렸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홍준표 도지사와 다르다 이런 이제 모습을 주민자치 강화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항상 도민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정치를 구현하겠다 이런 모습을 아마 주민자치 강화를 통해서 이제 보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뭐 김경수 도정 자체가 혁신, 예. 뭐 이전과는 다른 모습 이런 거 기치로 세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주민자치 제도가 그냥 주민자치 제도가 아니고 수식어가 붙었어요. 경남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만큼 그러면 분명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 제도가 마련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데, 두 분께서는 이 경남형 주민자치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좀 분석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지금 논 내용을 봤을 때는 네. 딱히 뭐라고 지금 말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경남도가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아직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남형 주민자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연일 강조를 하고 있는데 타 시도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독창성을 갖고 움직이려고 하는지 그런 명확성이 구체성이 아직까지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 그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자치를 구현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고 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을 모든 그 시군 자치단체장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구체적인 모델 뭐 좀 안 이런 게 계획안이 나와봐야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박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경남형 모델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질 않은데 네. 대충 뭐 큰 건 몇 개만 지금 그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경남형은 이름만 놓고 보면 좋은 것이죠. 근데 지방자치에 걸맞는 경남 지역에 어울리는 이제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볼 수는 있지만 과연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 이제 중요하겠죠. 네.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그 조직의 어떤 위상이랄까 뭐 이런 걸 좀 보면은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어떤 그 관의 하부적인 조직, 예하 조직이라는 이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주역으로서 주민이 스스로 그 지역의 공공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모든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해 이제 어떤 그 주민센터나 어떤 여기에 보면은 어떤 동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그런 위원 또는 내지는 그 주민센터의 그 어떤 하부적인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기관으로 성격으로 지금 자리매김되고 있는 게 네. 지금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단체적인 위상과 성격을 재정립하고 또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경남형 주민자치위원회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제일 취급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스스로 위원회의 어떤 위상과 그죠? 단체의 그 어떤 권위를 좀 네.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어떤 것들이 좀 제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제도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주민자치 제도라는 것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안 됐지만 이제는 뭐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될 거라는 어떤 희망을 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지방자치 분권이 실시된 이후에도 지방은 늘 중앙에 예속된 그러한 하나의 하부 기관에 불과했고 네. 그다음에 주민자치가 실시된 지도 꽤 됐어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군수 또는 도지사의 대리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은 그 수동적 방관자 입장에서 그냥
막연하게 지켜만 볼 뿐이었고 네. 그래서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20년이 지났거든요. 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뭡니까 정치적으로 좀 많이 성숙된 그런 네.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방분권, 지방자치에서 연을 강조하고 있고 법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주민자치 강화가 과거에 비해서는 더욱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좀 더 적극성을 띠면서 그 실질적 대안을 좀 찾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자치 제도가 좀 더 정말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반영도 잘 될 네. 것이고 목소리도 커질 것이고 뭐 힘을 얻게 될 것은 당연한 사실일 네.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경남형 주민자치 제도 선언은 어떤 지방자치 제도 자체의 어떤 튼튼한 맹아가 될 것이다. 네. 뭐 이러한 기대감을 많이 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허점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 생각을 해요. 네, 예. 박사님도 앞서서 조금은 짚어주셨지만 이게 높아지긴 하지만 미리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또 특히나 요즘 이 여야의 정쟁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촘촘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는 주민이 이제 스스로 지역사회의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의 실질적인 이제 주역들인데요. 네. 1993년에 우리가 주민자치가 이제 부활된 이후에 뭐 지금 이제 20년, 25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자치 권력 구조는 중앙이 독점을 하고 중앙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방은 중앙의 논리에 따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중앙의 하부기관, 예속기관이라는 이런 점 그리고 모든 에너지와 재원을 중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시대적인 사명은 이제 지방 분권 자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중앙의 어떤 권한과 권력의 속성은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고 네. 또 이것을 지방이 이양을 받는다는 것도 어렵고 또 중앙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쉽게 내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수준은 오히려 더 좀 낮아지고 퇴보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좀 그렇게 좀 보는데 그래서 주민자치로 가는 가장 그 지름길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 능력과 자치 기반을 다져나가는 일 이것이 우선이 돼야만이 중앙의 어떤 그 정파와 정쟁, 중앙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그 핵심 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은 또 어떠한 허점들을 좀 보고 계시는지? 일단 이제 주민자치제가 실시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왜냐하면 이 주민자치에 전 주민이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렇고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그 구 기자님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면 내를 위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렇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지 뭐 우리 지방의 발전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뭐 논하고 싶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은 그래서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부님들도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과연 참여할 사람이 몇 명 되는가. 그 위원회 구성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이제 정치 지망생이라든지 아니면 간변단체, 지역 간변단체 임원이나 회원들 또 때로는 이제 특정 정당 소속의 이제 주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칫 주민투표나 주민발안, 주민감사, 뭐 주민소환 이런 게 왜곡돼 가지고 시행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여러 허점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박사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이게 어떠한 대책으로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해결의 가능성 좀 있는지. 뭐 딱히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는데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자체가 이제 위법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됐든 간에 시와 군 또는 이제 도가 나서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마을 의제 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뭐 해결 방안 모색 이런 것을 쭉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맞는 또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끔 또 계속 행재정적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또 이분들 스스로가 쉽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죠. 그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을 탄탄하게 하는 예. 건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사례 국가를 봤더니 이 스위스와 독일을 네. 네, 예로 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경남형의 어떤 주민자치 제도에서도 이 성공적인 모델들을 많이 볼 것이다, 네.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각국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네. 저희가 볼 수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방자치의 이제 성공적인 모델을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유럽 국가들을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성공적 모델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는 자치제도 중에 연방제를 시행한 나라들이 대부분 유럽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5월 말경에 경남도에서도 아마 그 스위스와 독일의 선진 그 자치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서 현장에 아마 그 벤치마킹 기회를 갖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도도 중요하지만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 풀뿌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 조직이기 때문에 일선 시군의 주민자치위원들도 좀 이런 연수 기회가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네. 방송 시간 관계로 제가 뭐 자세한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네. 대표적으로 스위스와 독일은 법을 바꾸어서 중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완벽하게 이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948년도와 49년도 스위스와 독일은 약 뭐 160차례 내지는 뭐 독일은 60차례 정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오늘날 지방자치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들의 그 공통적인 그 어떤 사고와 생각은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와 똑같은 국가의 운영 체계로 보고 있고 네. 또 중앙의 어떤 예속 기관, 하부 기관이라는 이런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그쪽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이름이 개마인드인데 여기에 모든 입법권과 행정권, 자치 조직권까지를 중앙이 완벽하게 다 이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두 나라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그 지방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 기구인 지방의회가 있지만은 이 의회보다도 더 상위 기구가 네. 주민 전체 회의죠. 그래서 주민의 이런 것을 왜 표방을 하냐면은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의 어떤 그 의사와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아래로부터의 그 정치 시스템, 그러니까 하위 상잘적인 시스템이죠. 네. 그리고 기초 광역 연방 정부로 가는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그 이런 자치 실적을 이룩했던 거는 헌법 정신인데 이러한 헌법 정신과 질서를 존중하고 갖고 온 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로 보고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선진국의 사례들을 봤더니만 이제 경남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 경남형 주민자치제도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저희가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모든 걸 다 어떻게 표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점을 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좀 배워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와 과연 직질성이 있는가 그들의 모델이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데 네. 저도 이제 논문을 쓸 때 해외 사례를 많이 참조하고 거기서 이제 시사점이나 함의점을 얻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방안 모색을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반드시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특색이 있고 그들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우리 박사님도 스위스하고 독일 사례를 꾸준히 계속해서 예를 들어줬는데 네. 참조할 것도 있지만 우리 그 사회와 좀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위스를 예를 들면 지역 가세권 같은 경우도 주민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의회 대신에 주민이 그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이게 이 정도 하려면 연방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연방제는 뭐 굉장히 먼 이야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방제가 버금가는 분권이 이루어지더라도 쉽지 않은 게 스위스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례 참조는 좋은데 뭐 꼭 오래 가시더라도 좀 충분한 그 사전 공부를 좀 하시고 가야만이 과연 우리 경남 모델이 추구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예천군 사태 이런 거 보더라도 지금은 좀 지양할 부분도 좀 많은데 네.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되든 간에 현실에 조응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경남형 모델을 네.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방 분권의 꽃이라 불리는 주민자치의 출발선에서 경남도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현실적인 계획과 과정으로 경남형 주민자치가 또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